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놈한테 집을 넘겨. 우린 뭐야? 낳아준 자식은 호구냐고. 호구. 그놈이라니. 그 아이는 너희가 버린 부모를 챙긴 애야. 아버지 병수발 장례 마지막 인사. 너희는 뭐 했어? 결국은 피도 안 섞인 애한테 다 몰아줬잖아요. 이게 부모예요? 속은 거라고요. 걔가 약아서 착한 척 하는 거라고요. 그래, 난 그 애한테는 부모야. 너흰 자식이란 이름만 남은 사람들이야. 세상살이 힘들어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은 내 맘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도 결국 남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옛말에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말이 있죠. 아들, 딸 잘 키우다 뒤늦게 마음으로 낳은 아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늦게 굴러들어온 돌 같은 아이가 정말로 박힌 돌을 빼내듯 친자식들을 빼낼 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처럼 가슴에 스며드는 사연. 지금 당신의 속풀이 극장 시작합니다. 피보다 깊은 인연이 있다는 걸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우리 막내 이야기를 하면 다들 놀라세요. 입양이라는 게 참 낯설게 느껴지나 봅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제 삶에 들어오게 된 건 참 묘한 우연이었어요.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운명이었는지도 몰라요.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여보, 다음 주에 회사에서 보육원 봉사를 가게 됐어. 그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우리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좀 규모가 큰 데다가 회장님이 평소에도 봉사활동 같은 걸 자주 장려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첫 봉사활동을 다녀온 뒤 남편은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디 아픈 건가 싶어서 물어봐도 그냥 생각 좀 하느라 그래. 하고 웃기만 했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혼자 주말마다 보육원에 다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다네. 애들도 좋아하니까. 그렇게 둘러댔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뭔가 그 아이들 중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남편이 밥을 먹다가 불쑥 이러더군요. 여보, 우리 아이 하나 더 키우면 안 될까? 그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보육원에 아이가 하나 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늘 구석에만 있는 애야. 그런데 눈빛이 자꾸 떠오르더라고. 그 아이가 혼자 밥 먹는 모습이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남편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 부모는 도박에 빠져 살았대. 애한테 밥도 안 주고 때리고 결국엔 둘이 동반 자살을 했대. 그 애만 살아남았대. 너무 안 됐다. 그런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 안에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 거야.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가 불쌍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애들이 뭐라고 할까? 제일 먼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집엔 아들과 딸 두 자식이 있습니다. 그땐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딸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성적도 곧잘 나오고 뭘 해도 그럭저럭 순탄하게 컸습니다.
그런 애들 앞에서 입양을 하겠다고 말한다는 건 웬만한 각오 없인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난 그 아이한테 한 번쯤 기회를 주고 싶어.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그 눈빛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결국 전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요. 하지만 예상대로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아들은 저녁 식사 도중 숟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아니 왜요? 왜 남의 자식을 데려와요? 우리가 부족해서요? 딸은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애는 또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 애가 나보다 더 사랑받을까봐 무서워. 전 아이들을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너희 동생이야.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가지 않아. 우리가 그 아이한테 주는 사랑은 너희한테 줄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아이들 귀에 닿았을지는 모르겠어요. 막내는 그해 겨울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기초적인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서 이름도 새로 지었죠. 처음엔 남편 성만 따르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색해하지 않게 하려고요. 처음 막내를 봤을 때 느꼈던 건 이 아이는 말을 못하나 였습니다. 하도 말을 안 해서요. 눈치는 또 어찌나 빠른지 식사 때도 늘 마지막에 앉았고 밥을 먹다 저나 남편이 한숨만 쉬어도 손이 멈췄습니다. 방을 따로 마련해줬지만 밤마다 조용히 문을 열고 제 방문 앞에 서 있는 모습에 가슴이 아파 한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를 자주 안아줬습니다. 책도 읽어주고 손잡고 산책도 하고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막내가 제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기, 엄마, 그 말 한마디에 전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줬다는 사실이 세상 어떤 말보다 따뜻하고 아프고 미안하고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막내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밥 먹는 것도 싫어하고 학교 행사에 같이 가자고 하면 쟤는 우리 동생 아니에요라며 나가버렸죠. 친척들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아무리 불쌍해도 그렇지 친자식들 기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피도 안 섞였는데 왜 굳이? 걔는 커서 틀림없이 딴짓할 거다. 그럴 때마다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야.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속으론 매일 싸워야 했어요. 외부의 시선과 자식들의 냉담함과 그리고 늘 움츠러든 막내의 어깨와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막내는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조용하고 아직도 눈치를 보지만 이따금씩 장난을 치기도 하고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으며 웃기도 했습니다. 전 그 아이의 웃음을 볼 때마다 확신했어요. 내가 한 선택은 분명히 옳았다고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막내는 혼자 제 옷소매를 붙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이름표 달아야 해요. 그럼 우리 민재도 당연히 달아야지. 전 그날 처음으로 그 아이의 눈에서 살짝 반짝이는 기쁨을 봤습니다. 민재. 그 이름은 남편이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민첩하고 재능 있는 아이로 자라라 는 뜻이 담겨 있죠.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면서도 전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친구들이 아이에 대해 이상하게 알게 되진 않을까? 혹시나 어느 날 누군가가 넌 입양됐대 하고 상처를 주진 않을까? 그럴 때마다 전 가르쳤습니다. 남들 말에 휘둘리지 마. 넌 우리 아들이야.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아들. 하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겪는 일보다 집안에서 겪는 차가움이 더 아팠어요. 큰 아들은 민재를 늘 제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테이블에서 밥 먹는 것도 꺼리고 자기가 아끼는 물건에 민재가 손만 대면 난리가 났습니다. 딸 역시 말은 안 했지만 민재가 다가가면 슬쩍 자리를 피하곤 했죠. 한 번은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을 때였습니다. 사진관에서 찍으려고 다들 모였는데 큰 아들이 카메라 앞에서 이러는 겁니다. 그 애는 빠지면 안 돼요. 가족 사진인데 굳이 저 애까지. 그 말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빠져. 그 말은 날카로웠지만 가슴에 사무쳤어요. 가족이란 이름이 그렇게도 얇은 껍데기일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민재가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아이.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못해도 동생 역할은 묵묵히 하려 했죠. 명절날 형과 누나에게 인사도 꼬박꼬박 했고요. 하지만 막내에게 돌아오는 건 언제나 무시와 외면뿐이었습니다. 전 그런 아이들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니? 하지만 또 생각하면 그 아이들 역시 상처받은 거겠죠. 부모가 느닷없이 새로운 아이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그들에겐 세상의 중심이 흔들리는 일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민재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쯤 어느 날 혼자 방 청소를 하다 말고 책상 서랍에서 편지를 한 장 발견했습니다. 노란색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있던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아빠. 나는 진짜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를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는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누구라도 가족의 품 안에서 편하게 웃을 권리가 있는데 그 애는 그 권리를 가지기 위해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늘 민재를 옆에 뒀습니다. 같이 목공도 배우고 낚시도 다니고 아이에게 세상의 이치를 천천히 부드럽게 가르쳐 줬어요. 사람은 말이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 진짜야. 네가 내 아들이라서 나는 참 자랑스럽다. 민재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도 행복해 하더군요. 그 아이의 인생엔 칭찬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쓸모없는 놈, 왜 태어났냐는 말만 들으며 자랐을 테니까요. 그렇게 민재는 아빠를 진짜 아빠로 받아들였고, 우릴 가족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잘 클수록 큰 아들과 딸의 벽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딸은 방학 때마다 집을 피해 외가로 갔고 큰 아들은 점점 무뚝뚝해졌습니다. 한 번은 큰 아들이 밤늦게 들어와 저한테 따졌습니다. 엄마, 왜 계속 그 애한테만 신경 써요? 우린 엄마 아빠한테 가족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지. 당연히 가족이지. 그렇지만 그 애는 우리 아니면 아무도 없잖니. 그날 밤 큰 아들은 제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조금 슬퍼 보이더군요. 민재는 늘 노력했습니다. 형과 누나가 시키는 잔심부름을 다하고 생일에도 케이크를 먼저 자르지 않았고 명절 때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 상 차리는 걸 도왔어요. 그런 아이였지만 그의 노력이 가족의 벽을 넘긴 너무 어려웠습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물었습니다. 민재, 걔는 요즘 어때? 그래도 곧 커서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그럴 때마다 저는 꾹 참고 말했어요. 문제는 걔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검진 결과는 간 수치 이상. 갑작스레 퇴직하고 요양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죠. 그때부터 민재는 더 바빠졌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바로 집에 와서 아빠 약 챙기고 주말마다 병원 함께 가고 식사까지 손수 차렸어요. 큰 아들과 딸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한 통이 고작이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거긴 민재가 있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도 차갑게 들릴 줄이야. 밤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민재는 정말 고마운 아이야. 입양한 게 아니라 하늘이 보낸 선물 같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그 아이는 우리 삶에 들어온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축이 되었다는 걸요. 그렇게 어느덧 민재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민재는 하루도 빠짐없이 제게 웃어주었고 아빠가 좋아하던 된장국을 끓이기 위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형과 누나 생일마다 카드를 쓰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여전히 무심한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제게 몰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죠. 남편이 밖에서 애 데리고 온 거라고 소문 났던데? 사실 아니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그 얘기를 들었을까봐 온 집안을 둘러봤어요. 현관문 앞에 조용히 앉아있던 민재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들면. 그 말에 저는 달려가 그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넌 엄마 인생에 온 가장 큰 기적이야.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 그날 밤 민재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이 내 가슴 속에서 굳게 잠겨있던 문 하나를 조용히 열어준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받아들인 나의 선택은 누가 뭐래도 내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이었다고. 몇 년이 흘러 막내 민재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간암까지 진단받아 집에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늘 조용한 아이였지만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뒤로는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에는 사정을 설명하고 병원 근처 지점으로 전근을 자청했죠. 그 나이에 상사 앞에서 부모 간병을 이유로 일터를 옮기겠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싶었지만 민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항암 치료는 견디기 힘들었고 입술은 갈라졌으며 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저와 민재는 번갈아 가며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민재는 아침마다 와서 아버지의 입술에 물수건을 대주고 죽을 떠먹이고 침대 시트를 교체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병실에 들렀다가 민재가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 수 없던 저는 문 너머로 말했어요. 민재야, 울고 있니?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이내 민재가 억지로 웃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그냥 잠깐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전 알 수 있었어요. 그 애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겨운 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그 즈음 큰 아들에게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보험도 더는 보장이 안 되고 치료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 민재가 다 감당하고 있어. 그랬더니 큰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애가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자기 키워준 값은 해야죠. 우린 지금 애들도 키워야 되고 사정이 안 좋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너희 아버지잖니? 민재만 자식도 아니고 왜 그 아이만 이 짐을 다 짊어져야 하니? 장남은 침묵했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더니 딸도 마찬가지더군요. 어쩌다 한번 병실에 얼굴만 비춰줄 수 있을까? 아버지가 널 보고 싶어 하셔. 딸은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고 며칠 뒤 문자 하나만 왔어요. 엄마 이번엔 못 가겠어요. 갑자기 우리 애가 열이 나서. 죄송해요. 전 그날 밤 병원 침대 옆에서 혼자 꾸벅꾸벅 졸던 민재의 어깨를 보며 얘가 진짜 내 자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고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민재는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민재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장례 물품 체크리스트, 부고 연락. 심지어 형 대신 상주로 앉아 조문객을 맞이했죠. 처자식과 해외여행 갔던 큰 아들은 고작 장례식 당일에서야 도착해 따졌습니다. 민재가 상주라고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나는 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서야 도착한 너한테 상주를 내어주라 그럴까? 그 애가 네 아버지 옆을 지킨 시간이 네가 아버지와 보낸 시간보다 훨씬 많아. 장례식장 한쪽 구석 친척 몇 명이 수군대는 게 들렸습니다. 입양한 아이라면서 상주는 좀 아닌 거 아니야? 큰아들이 뭐가 되겠어?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재도 내 아들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가족을 지켰고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제 옆에 조용히 와서 말했죠. 엄마 형 왔으니 형이 상주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그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 아버지 위독하신 걸 알고도 해외여행 간 네 형은 자격이 없다. 장례가 끝난 뒤 민재는 다시 회사를 다녔지만 퇴근 후엔 언제나 제 집으로 왔습니다. 냉장고 정리, 쓰레기 분리수거, 약 봉투 확인, 심지어 무릎에 파스 붙이는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줬어요. 어느 날 밤 제 무릎에 찜질팩을 올려주며 묻더군요. 엄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말없이 제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따뜻한 손에서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침대의 한쪽이 비어 있고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조차 적막하게 들렸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시간. 숨소리마저 너무 커서 죄송한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 매일 전화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 드셨어요? 일기예보 보니까 추워진다던데 창문 잘 닫으셨어요? 그 목소리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매주 주말이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하얀색 중고차를 몰고 와서 엄마 타요. 하고 웃어주던 그 표정이 이 세상 어느 풍경보다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현관 앞엔 제가 신기 좋게 놓아둔 슬리퍼, 부엌에는 제가 좋아하는 콩나물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메모지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 드실 약 3시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그 메모를 보고 저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재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을 땐 퇴근 후 집에 들러 보온 물주머니를 내 배 위에 올려줬고 물수건으로 내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어느 날은 제 돋보기 안경이 깨져 안 보인다고 했더니 바로 다음 날 새 안경을 맞춰오며 요즘은 가벼운 프레임이 유행이래요. 하며 웃더군요. 그 웃음에 저는 말했어요. 민재야, 넌 내가 낳은 아이보다 더 내 마음을 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조용히 잡고 있었죠. 그 손끝에서 전 살아있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한편 큰 아들과 딸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명절 전날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전부였고 누구도 저를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한번 얼굴 보자고 하자. 엄마 요즘 애 키우는 거 힘들어서요. 다음에요. 그렇게 미루는 약속만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큰아들은 최근에야 간신히 전화를 걸었더군요. 엄마 혹시 아버지 명의로 남은 재산은 뭐가 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싸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네 아버지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유산이니? 그 즈음 민재가 조심스레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깨끗한 신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도착한 곳. 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넓은 거실이 있었고 창밖으로는 공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엄마 여기 어때요? 여긴 뭐니? 민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려서 집 하나 준비했어요. 월세지만 나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이 공간에선 엄마가 편히 쉬셨으면 해서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니? 엄마가 뭘 해줬다고?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가족으로 받아줬잖아요.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저는 밤새
그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들이치는 부엌, 작은 화분, 민재가 고른 소파. 그 모든 것에서 민재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전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걸 이 아이에게 주자. 더는 기다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는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민재가 결혼하면 민재 명의의 집을 사주기로요. 그건 단지 재산의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전체를 담은 이제 너는 내 진짜 아들이다라는 인생의 도장이었어요. 몇 주 뒤 살던 집을 부동산에 세를 놓고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는 같이 살자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인생에서 만난 가장 순하고 가장 단단한 가족이라는 걸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삿짐을 싸던 민재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거 혹시 예전에 쓰시던 거예요? 민재가 건넨 건 오래된 서랍장에서 나온 종이 뭉치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앉은 봉투 안에는 남편 명의의 보험 해약 서류와 적금, 조기 인출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넘겨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용을 보니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 정확히 3번에 걸쳐 보험과 적금이 중도 해지되어 있었고, 이체받은 계좌주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전 그날 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아버지 통장에서 돈 뺀 거 사실이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내가 아버지한테 직접 허락받고 애들 학원비가 급해서 잠깐. 허락 받았다고? 아버지는 입원 중이었잖아. 그땐 항암 때문에 정신도 온전하지 않으셨다고. 나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큰 아들과 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거 그 얘기를 왜 민재한테까지 하셨어요? 네가 빼간 돈 민재가 우연히 서류에서 발견한 거야. 딸이 곧바로 큰 아들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오빠 그게 진짜야? 정말 그랬던 거야? 큰 아들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대답했습니다. 그때 애들 둘 다 학원비가 급해서. 그래서 잠깐만 쓰려고 했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잠깐 쓰려고? 그러고 나서 왜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왜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끝날 때까지도 입 다물었니? 큰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젓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랬으면서 민재가 상주 서는 건 불만이고 집 물려받은 건 억울했던 거야? 오빠 진짜 너무한다. 저는 조용히 큰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넌 네 아버지의 마지막을 도둑질로 마무리했어. 네가 가져간 돈으로 아버지는 마지막 약도 제대로 못 바꿨어. 엄마가 얼마나 모욕스러운 줄 알아? 네가 유산 얘기 꺼냈을 때 난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말 안 했던 건 너도 자식 키우니까 알아서 깨닫길 바랐기 때문이야. 큰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땐 나도 너무 벼랑 끝이었어요.
회사는 잘리기 직전이었고 애들은 학기 중이었고. 그럼 말이라도 했어야지. 말이라도 했으면 네가 그걸 훔쳤다고는 안 했을 거야. 딸은 묻습니다. 그럼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산 문제 지금이라도 다시 나눌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유산이 뭐니? 그깟집 한 채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나는 민재한테 그 집을 물려준 게 아니라 민재한테 내 인생의 전부를 넘긴 거야. 민재는 너희가 외면한 아버지를 보살폈고 병원비에 대출까지 끌어다 썼고 장례까지 혼자 다 했고 민재가 없었으면 지금 엄마도 없었을 거야. 큰아들은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딸도 따라 일어나며 말했죠.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피도 안 섞인 애한테 다 넘긴 거니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피 섞인 자식들한테 받은 게 뭐였는지 내가 더 잘 알아. 문이 닫히고 나자 거실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네가 있어서 내가 아직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 넌 내 자식 중에서 가장 사람다운 자식이야.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라도 형 누나랑 화해할 수 있을까요?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세월이 대답할 문제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족이란 이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민재라는 사실. 큰아들과 딸은 그날 이후로도 몇 차례 더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방문 목적은 오직 하나. 왜 그놈한테 다 줬냐는 걸 따지기 위해서였죠. 엄마 솔직히 말해요. 입양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큰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깟 병수발 조금 한 거 가지고 집을 다 넘긴다고요? 우린 뭔데요? 엄마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깟 병수발. 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네가 병원에 있었니? 장례 준비는? 입관, 화장, 유골함까지. 네가 뭐 하나 했니? 딸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말은 안 했지만 속상했어요. 민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남의 피잖아요, 결국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던 울분이 입안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 피 안 섞였다. 하지만 너희보다 훨씬 더 내 아들처럼 굴었다. 내 곁에 있었고 날 지켰고 너희가 버린 가족을 아는 아이야. 큰아들이 비웃듯 말했죠. 이젠 아예 그놈한테 유산 물려줄 거라고? 그럼 우리도 할 만큼은 받아야지. 변호사 불러요. 똑같이 나누자고요. 유산이 탐나니? 엄마가 안 남겨줘도 유류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에 민재가 말없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늘 그렇듯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서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네가 유산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버지, 보험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엄마가 숨도 못 쉴 틈 없이 몰아세우는구나.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부끄러울 줄 몰랐다. 큰아들은 눈을 치켜떴습니다. 뭐요? 우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 아니다. 서류상으로든 마음으로든.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해요. 너무한 건 너희야.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하던 날이 있긴 했니? 그 순간 민재가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형, 누나는 그래도 엄마 자식이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이 순간 난 너 하나면 돼. 다른 누구도 원하지 않아. 그날 이후 큰 아들과 딸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고 명절에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손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뿌리친 건 그 아이들이었으니까요. 몇 달 뒤 민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 그래? 누구니? 회사 동료인데요. 몇 년 동안 봐왔어요. 마음 따뜻하고 엄마 얘기하면 눈물부터 나는 사람이에요. 첫 인사는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이, 아니, 이제 내 며느리가 될 여자는 정말 눈빛이 고왔습니다. 어머니, 민재 씨가 지금 있는 건 다 어머니 덕이에요. 제가 평생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결혼식 날 민재는 제 손을 꼭 붙잡고 하객들 앞에서 말했어요. 이분은 저를 키워준 어머니입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이분에게 돌려드릴 시간입니다. 그날 전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품었던 작은 아이가 이제는 가정을 만들고 또 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 나와 함께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적 같았어요. 결혼식이 끝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민재가 어느 날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아기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이야? 세상에. 그날 이후로 전 매일 아기의 태명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입덧에 좋다는 매실차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재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같이 가주실래요? 애기 초음파 보는데 엄마랑 꼭 같이 보고 싶어요. 초음파 화면에서 작은 심장이 뛰는 걸 보던 그 순간 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다 보게 되네. 네가 아빠 되는 모습도, 손주 심장 뛰는 것도. 며느리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부족하지만 꼭 잘 모실게요. 민재 씨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어요. 민재가 날 이 행복으로 이끈 거지. 손주는 건강히 태어났고 집안은 아기 울음소리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민재는 퇴근하면 곧장 기저귀 갈고 며느리는 저녁 준비하며 항상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하고 챙겼죠. 어느 날은 손주를 안고 제 방으로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웃어주세요. 그 작은 손이 제 얼굴을 툭툭 건드릴 때 이 세상의 모든 무게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돌잔치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민재 부부는 잔칫날 저를 무대 위로 모시며 말했죠. 이 아이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모두 어머니 덕입니다. 하객들이 박수치는 그 자리에서 전 조용히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 따뜻하길, 그리고 이 가족이 끝까지 서로의 품이 되길. 그 무렵 저는 자산 정리를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살던 집, 통장, 보험까지 모든 걸 민재 앞으로 넘기기로요. 민재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어요. 엄마 그런 건 나중에 지금은 안 받아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너무 늦기 전에 해야 돼. 그게 네가 준 시간에 대한 내 보답이야. 변호사와 함께 상속 문서를 정리하고 민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진짜로 내 집이야. 엄마는 이제 너희 집에 잠깐 얹혀 사는 거야.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았습니다. 그 품이 예전 남편의 품처럼 따뜻하고 믿음직했어요. 지금 나는 민재 부부와 손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제 병원 진료에 따라와주고, 며느리는 제게 따뜻한 차를 타주며 말해요. 어머니, 제 마음엔 언제나 어머니가 제일 먼저예요. 손주가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말할 땐 숨이 턱 막히는 듯 기쁩니다. 내가 민재를 데려왔던 날 모두가 말렸었죠. 피도 안 섞였는데 뭐하러. 나중에 후회할 걸. 하지만 지금 나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재가 있었기에 나는 아내로, 어머니로, 노인으로 온전히 살 수 있었어요. 오늘도 마당엔 손주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민재는 퇴근길에 꽃을 한 송이 사옵니다. 그걸 건네며 말하죠. 엄마가 좋아하는 장미예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잔잔히 웃으며 말합니다. 민재야, 엄마는 지금 참 행복해.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당신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주변 지인의 이야기인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각자 사연 속의 주인공입니다. 속풀이 극장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당신만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차마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속풀이 극장에서 시원하게 보고 듣고 풀고 가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답답한 당신 마음속을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이웃들의 사연을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극장이었습니다.